안녕하세요. 차교수와 문제풀이 6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암페어 법칙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전기현상에 대한 가우스 법칙 했죠. 자기현상에 대한 암페어 법칙이 둘이 아주 다루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먼저 중력현상, 전기현상, 자기현상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중력현상은 질량과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만율력에 대한 현상인데,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발견했다라고 하는 말이 전해져 오지요. 전기현상도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전기를 띤 전기뱀장어라든가, 또 우리 잘 알죠? 번개가 치죠. 자, 이런 현상이 전기현상인데, 우리 주위 보통 생활에서는 이런 전기현상이 밖에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이런 특별한 자연현상 때문에 일찍 알게 된 전기현상은 전하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런 중력현상과 전기현상과 마찬가지로 자기현상도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오히려 더 잘 알 수 있는 게 자석이 있죠. 자석, 그 다음에 나침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았는데, 이것은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그런 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중력현상은 질량이 주위에 중력장을 만들고, 중력장에서는 질량만 중력을 받죠. 전하는 힘받지 않습니다. 자석은 힘받지 않습니다. 전기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전하 주위에 전기장이 생기고, 전기장에서는 전하만 힘받죠. 자석은 힘받지 않죠. 질량도 힘받지 않죠. 마찬가지로 자석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고 자석만 힘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하는 힘받지 않죠.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중력현상, 전기현상, 자기현상은 서로 무관한 현상이다, 독립의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 중력현상에 대해서는 언제 그 법칙을 알게 됐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687년 프린키피아, 뉴턴이 프린키피아 발표할 때 알려줬죠. 그런가 하면 전기현상은 쿨롱 법칙이 나올 때 언제 나왔냐면 1784년입니다. 그런데 자기현상은 19세기가 되도록 자기현상에 대한 법칙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했었죠. 그런데 전기현상과 자기현상 사이에는 아주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예를 들어서 전기현상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전기현상의 원인인 전하는 양전하와 음전하 두 가지 부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같은 부호는 서로 밀치고 청력이 작용하고, 다른 부호의 전하는 서로 잡아다니는 인력이 작용하죠. 자기현상도 비슷했습니다. 자기현상의 원인인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어서 같은 극은 서로 밀치고 다른 극은 서로 잡아다녔죠. 그뿐 아니라 전기 쌍극자라고 두 전하, 양전하와 음전하를 가까이 놔두면 생기는 자기력선의 모양은 자기 쌍극자라고 불리는 막대자석 주위에 생기는 자기력선의 모양과 아주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은 아주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왜 전기현상처럼 자기현상을 잘 설명할 수가 없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죠. 그런데 전기현상과 자기현상 사이에는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전기현상은 양전하와 음전하를 분리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양전하 따로, 음전하 따로.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석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둘로 쪼개면 N극만 따로 떼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S극이 또 생기죠. 자, 그뿐 아니라 전기 쌍극자의 자기력선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전기력선, 전기 쌍극자의 전기력선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전기력선은 반드시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들어가죠. 생기기를 양전하에서 생기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력선은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전자석과 비슷합니다. 전자석에 생기는 걸 볼 것 같으면, 전자석에 생기는 자기력선은 시작과 끝이 없고 N극에서 생겨서 S극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달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은 다른 점도 있죠. 그래서 전기력선은 양전에서 시작해서 음전에서 끝난다면, 자기력선은 시작과 끝이 없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웨르스테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덴마크의 대학교, 코펜하겐 대학교 교수였어요. 우연히 강의 중에 발견합니다. 무엇을 발견하냐면 전류주위에, 거기에 보통 당시 대학에는 이런 전류 흐르는 장치, 이런 것들이 첨단 실험 장비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나침반도 있었는데, 이 나침반 바늘이 갑자기 움직이는데, 나침반 바늘은 항상 북쪽 향하고 있죠. 그런데 그 테이블 위에 있던 전류가 조금 움직이니까 나침반 바늘도 움직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기 현상이라고 알려진 전류 주위에서 자기 현상에 작용하는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자, 굉장한 발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웨르스테드가 그 이유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자기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했지만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현상에 알고 봤더니 어떠냐면, 자기 현상의 원인이 자석이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자석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이 원인이었냐면 전하였는데, 움직이는 전하가 원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정지한 전하 주위에는 뭐만 생기냐면 전기장만 생깁니다. 그런데 전하가 움직이고 있으면 그러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다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전기장에서는 무엇만 힘받냐면 움직인 전하나 움직이지 않는 전하나 다 힘받는데, 자기장에서는 어떤 전하만 힘받냐면 움직이는 전하만 힘받는 것이죠. 그래서 둘을 착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전하가 자기장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석은 무엇이냐? 자석은 그 안에 전하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석과 똑같은 원리로 자석이 된 것이었어요. 여기에 막대 자석이 이렇게 있다면 그 막대 자석이 이 전자석에 생기는 자기력성하고 똑같이 생겼죠. 막대 자석 내부의 물질의 구조를 봤더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사실은 분자 하나하나에 전부 전류가 뺑뺑 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통 물질의 경우에는 그 분자들의 축이, 전류가 흐르는 축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어서 그런 전류의 작용이 전부 상쇄돼서 없어집니다. 자석은 어떤 것이 자석이냐면, 거기에는 분자들의 축이 이렇게 나란하게 쭉 배열되어 있으면 그게 자석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부에 있는 전류는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인접한 두 전류가 상쇄됩니다. 왜 그러냐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그 두 전류는 밖에서 볼 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도 상쇄되고, 여기서도 상쇄되고, 여기서도 상쇄되고, 여기서도 상쇄되고, 또 여기서도 상쇄되고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 가장자리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막대 자석도 그 가장자리 겉면에 전류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처럼 전자석과 똑같은 원리로 막대 자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자기 현상에 대한 법칙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중력에 대한 현상은 아주 일찍 1687년에 프링키아 발표될 때 발표됐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전기력에 대한 것도 쿨롱 법칙 발표되면서 18세기에 발표됐죠. 그런데 웨르스테드가 1820년 4월에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이 관계에 있는 건 발견을 했지만 연구에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7월에 자기가 연구한 것을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9월에 프랑스의 암페어가 드디어 전류에 대한 자기 현상에 대한 법칙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비오 사바르가 또 자기 현상에 대한 법칙을 찾아내게 되는데, 전기 현상에 대한 법칙과 자기 현상에 대한 법칙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점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우리 확실하게 알면 좋은데, 우리 전기 현상에서 똑같은 법칙, 똑같은 내용의 법칙이 두 가지가 있었죠. 쿨롱 법칙과 가우스 법칙이 있었습니다. 자기 현상에도 그런 똑같은 법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전기 현상에서의 쿨롱 법칙은 자기 현상의 비오사바르 법칙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기 현상에 대해서 가우스 법칙은
자기현상의 암페어 법칙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둘이 어떤 관계인지 이해하면 더 이해하기가, 우리가 전기현상에 대한 이해를 잘했으면 자기현상에 대한 암페어 법칙도 바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기현상에 대한 이 두 가지 법칙은 무슨 법칙입니까? 바로 전하 분포가 만드는 전기장에 대한 법칙이죠. 그러면 자기현상에 대한 법칙은 뭐냐면 전류 분포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한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칙도 가만히 들여다볼 것 같으면, 먼저 전기현상에 대한 법칙은 여기 이렇게 전하분포가 있으면 그 전하분포 중에서 조그만 부분, dq라는 조그만 부분이 P에다 만드는 전기장을 DE라고 하겠습니다. 또 조그만 부분이 만들어서 DE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dq는 어디 있냐면 R'에가 있고, 자, 전기장 만들려고 하는 것은 R에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래서 dq가 P점에 만드는 전기장 구하는 게 이게 쿨롱 법칙이라고 한다면, 자기현상은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있으면 전류 중에서 한 부분 IDL, I는 전류입니다. DL은 선분 벡터가 되겠어요. IDL이 P점, 그래서 IDL은 R'에 있고 P점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R에 있는데, 거기서 만드는 자기장, 조그만 자기장을 dB라고 한다면, 웨르스테드가 이 법칙을 찾아내기가 힘들었던 이유가 자기장의 방향이 아주 이상하게 생긴 거였어요. 여기 전기현상에서 볼 것 같으면 dq가 만드는 P점의 전기장은 dq에서 P점을 잇는 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죠. 저기 상대방이 있으면 나한테 왔을 때 잡아다니던가 밀치든가 이 방향이어야 되는데, 자기 현상에 대한 이 힘의 방향은 엉뚱한 다른 방향이었기 때문에 알기가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R'에 위치한 성분 요소가 P점, R에 위치한 P점에 만드는 자기장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쿨롱 법칙은 어떻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에 비례하는데, 방향은 어떠냐?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게 지금 단위 벡터죠. R 빼기 R 프라임 방향이다. R 빼기 R 프라임 방향이란 R 프라임에서 R로 연결짓는 방향이죠. 그리고 그 크기로 나뉘면 이게 단위 벡터가 되겠습니다. 비오사바르 법칙은 이것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dq 대신에 뭐만 쓰면 되겠습니까? IDL, 이렇게 선분 요소만 쓰면 되겠어요.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 그대로 쓰고 단위 벡터도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dq는 스칼라니까 단위 벡터를 그대로 곱하면 됐죠. 근데 IDL은 어떻습니까? 이건 벡터죠. 그 다음에 여기 단위 벡터도 벡터죠. 벡터와 벡터를 곱할 때는 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결과가 자기장이라는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 곱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단위 벡터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자, 저 방향으로 전기장은 나왔다면 여기에 있는 단위 벡터하고 이렇게 벡터 곱을 하면 여기 이렇게 된, 이 벡터 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A 벡터에서 B 벡터로 벡터 곱을 하면 A에서 B로 오른나사를 돌릴 때 오른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방향을 정해야 됐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이 어렵게 구해졌던 것입니다. 웨르스테드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돼 있으면 벡터와 벡터를 곱하려면 당연히 벡터 곱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은 이 앞에 있는 계수가 이제 좀 다르죠. 계수가 하나는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이고 또 하나는 4파 2분의 뮤 제로, 이렇게 쿨롱 법칙과 비오사바르 법칙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그만 전하 dq가 만드는 자기장이 이렇다면, 전체 전하 분포가 만드는 자기장은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죠. 비오사바르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성분이 만드는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다면 전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다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장의 단위는 뉴턴 퍼 쿨롱, SI 단위입니다. 또는 볼트 퍼 미터, 두 개가 같은 단위인데, 자기장의 SI 단위는 테슬러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도 표현할 수가 있냐면, 저 전하 dq를 전하 분포, 전하 밀도로 표시하면 dq는 밀도 곱하기, 그 점에서의 밀도 곱하기 부피 요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전류도 무엇을 도입할 수가 있냐면 전류 밀도를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전류 밀도는 벡터량입니다. 거기다가 똑같이 dv, 부피를 곱하면 그때 전류에다가 선분 요소를 곱한 거하고 똑같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쿨롱 법칙과 비오사바르 법칙을 표현할 것 같으면 쿨롱 법칙은 이렇게 되고 비오사바르 법칙은 이렇게 되는데, 둘이 어떻습니까? 진짜 비슷하죠. 여기에
전하 분포 있는 그 자리에 전류 분포가 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기에 이제 단위 벡터가 오는데 하나 차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에 벡터 곱이 있다는 거, 요거 하나만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앞에 이런 개수가 차이 나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쿨롱 법칙 앞에 개수는 쿨롱 법칙의 경우에는 얼마냐면 8.99 곱하기 10의 9승 SI 단위로 좀 크죠. 그런데 비오사바르 법칙 앞에 있는 개수는 굉장히 작습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해 주냐면 전기력에 비해서 자기력은 좀 약한 힘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데, 이 두 개수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해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하고서 4파이분의 뮤 제로로 나눈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뭐가 됩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3 곱하기 10의 8승의 제곱이 되는데 3 곱하기 10의 8승이 바로 뭐예요? 광속이죠. 그래서 입실론 제로 뮤 제로 곱한 거에 제곱근을 구해서 역수가 바로 무엇과 같냐면 광속과 같은데, 그것은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전자기파를 배울 것 같으면 당연히 이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쿨롱 법칙과 비오사바르 법칙이 이렇게 비슷한데 뭐만 달랐습니까? 네, 전하 분포는 스칼라인데 전류 분포는 벡터인 것만 달랐죠. 가우스 법칙과 암페어 법칙도 그런 비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걸 복습할 것 같으면 가우스 법칙 우리가 적용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먼저 해야 됐습니까? 공간의 폐곡면을 먼저 그려야지 됐죠. 그래서 마음대로 폐곡면을 그린 다음에 그 폐곡면을 지나가는 전기장 총선속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폐곡면 내부에 있는 알짜 전하를 구했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 구해졌는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구하면 그런 총 선속은 무엇과 같아요? 알짜 전하를 입실론 제로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게 가우스 법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비슷하게 자기장에 대한 법칙도 이제 구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력선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까? 전기력선의 경우에는 항상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들어갔죠. 그래서 폐곡면 내부에 이제 알짜 전하가 무엇인지 계산하는 게 의미가 있었는데, 자기력선의 경우에는 이건 직선 도선에 생기는 자기력선, 원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원형 도선에 생기는 자기력선, 어떤 자기력선이든지 어떻게 생겼냐면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력선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우스 법칙처럼 폐곡면을 만든다라고 하면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폐곡면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폐곡면에 대한 총선속을 구하면 얼마겠습니까? 총선속이란 자기력선의 수죠. 근데 들어가는 거는 나가는 건 플러스, 들어가는 걸 마이너스 하면 나가는 거 빼기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해야지 되죠. 근데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떤 폐곡면을 만들든지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숫자가 같겠죠. 다시 말하면 항상 총선속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자기장이 있든지 간에 폐곡면을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항상 총자기장 선속은 0이니까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총선속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총선속은 0이라면 이거 가지고 자기장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자기장을 구할 때는 폐곡면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선속을 구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폐곡면을 만들어서 면적분을 하지 않고 선을 만들어서 선적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전기장에서는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전기장이 이렇게 있으면 면을 만들고 그 면을 지나가는 선속을 구했죠. 그 선속은 바로 뭐였어요? 전기장에 대한 전기장을 면에 대해서 적분한 면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선속이다 이렇게 불렀죠. 근데 자기장에 대한 법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자기장이 있으면 자기장에다가 그냥 선을 그립니다. 선을 그려서 이 선과 자기장에 대한 선적분을 우리가 구하는데, 이렇게 해서 선적분 구합니다. 여기는 면적분 구했다면 이렇게 선적분을 구하는데, 이 선적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름이 없이 그냥 선적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면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폐곡면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폐곡면으로 만들어서 그 폐곡면에 대해서 전체로 면적분한 걸 뭐라고 불렀냐면 총선속이다 이렇게 불렀죠. 자기장에 대한 법칙도 우리 어떻게 하냐면 폐곡선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폐곡선에 대해서 전부 자기장을 전체를 선적분한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자, 이렇게 선적분했어요. 이것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서큘레이션이다. 그래서 이 서큘레이션은 감마로 표시하는데, 서큘레이션은 그래서 뭐예요? 폐곡선에 대해서 자기장을 전부 다 적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우스 법칙과 암페어 법칙이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 네, 가우스 법칙은 어떻게 했습니까? 폐곡면에 대해서 뭘 구했어요? 그 안에 있는 알짜 전하를 먼저 구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부표에 대해서 알짜 전하를 구했더니 딱 이것과 같다. 이게 이제 가우스 법칙이었습니다. 암페어 법칙은 어떠냐? 폐곡선에 대해서 그 폐곡선을 통과하는 총 전류를 구합니다. 그 총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폐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에 대해서 전류 분포에 대한 면적분을 하면 그 폐곡선 내부를 지나가는 알짜 전류가 나오겠어요. 알짜 전류라고 부른 것은 한 방향으로 지나간 걸 플러스라고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지나간 건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다 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알짜 전류를 구하면 암페어 법칙은 어떻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서큘레이션은 알짜 전류에 비례하는데 비례 상수가 뮤제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가우스 법칙을 할 것 같으면 비례 상수가 입실론 제로분의 1이었죠. 여기는 뮤제로입니다. 그래서 입실론 제로와 뮤제로가 전기 현상에 대한 상수인 진공의 유전율이 들어가는 방법과 자기 현상에 대한 진공의 투자율인 뮤제로가 들어가는 방법이 항상 하나가 분자면 하나는 분모고, 하나가 분모면 하나가 분자가 되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우기도 쉽지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이 입실론 제분의 Q면 암페어 법칙은 서큘레이션은 뮤제로 I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우스 법칙은 우리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이거 가우스 법칙 할 때, 적용을 할 때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구할 수 있나 없나 우리가 좀 의심스러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으로 구할 게 전기장인데 이 전기장이 가우스 법칙 내부에 적분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과연 모르는 것을 적분해 가지고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때 어땠습니까? 항상 가우스 법칙은 성립하지만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경우였죠. 그래서 우리 yes and no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때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였습니까? 대칭성이 있어야 됐죠. 전하 분포에 대칭성이 있어가지고 폐곡면을 특별하게 만들 수가 있어야 됐죠. 첫 번째는 어떤 거였어요? 그 폐곡면에서 전기장 세기가 다 같은 그런 폐곡면을 만들 수가 있어야지 됐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면에서 전기장과 면 방향이 수직이어서 거기서 0이 되는 그런 면을 만들 수 있으면 우리 가우스 법칙으로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었죠. 암페어 법칙도 비슷합니다. 암페어 법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기장이 적분 안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암페어 법칙으로 과연 자기장을 구할 수 있을까? yes and no입니다. 그래서 네, 암페어 법칙은 어떤 폐곡선을 그리든지 항상 성립하지만 이 암페어 법칙을 이용해서 자기장을 구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특별한 폐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전류 분포의 대칭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류 분포의 대칭성을 가지고 어떤 걸 그릴 수가 있으면 폐곡선은 모든 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전부 다 똑같은 경우. 또 아니면 그때 자기장의 방향과 선의 방향이 수직이어서 둘을 곱하면 0이 되는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그러면 암페어 법칙으로 자기장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우스 법칙으로 전기장 구하는 게 특별한 몇 가지 경우가 있었죠. 5가지 우리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암페어 법칙으로 자기장 구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풀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가우스 법칙과 암페어 법칙을 한 번 더 비교해 보겠어요. 가우스 법칙은 무엇입니까? 총선속은 입실론 제로분의 Q와 같다. 이걸 적분 형태로 표시할 것 같으면 전기장에 대한 폐곡면에서 전기장에 대한 총선속은 어때요? 그 폐곡면으로 둘러싸인 내부에 들어있는 총 알짜 전하를 입실론 제로와 나눈 것과 같다. 암페어 법칙은 무엇입니까? 서큘레이션은
그 서큘레이션을 구한 폐곡선을 지나가는 알짜 전류에다 μ0를 곱한 것과 같다. 이것을 적분으로 표시할 것 같으면 서큘레이션은 바로 뭐였어요? 폐곡선에 대해서 자기장을 선적분한 것이죠. 그러면 그 폐곡선 내부를 지나가는 전류 밀도를 다 적분하면, 면적분하면 이게 바로 알짜 전류가 되는 것이죠. 이 둘을 비교하니까 어떻습니까? 비록 하나는 면적분, 하나는 선적분이지만 둘이 굉장히 비슷하죠. 또 적용하는 것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암페어 법칙을 적용해서 실제로 자기장을 구하는 것을 하기로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